뉴스 읽기를 시작해서 어디를 튈지 모르는 여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출연하면서 한 번도 행복한 얘기를 해준 적은 없었던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우리 김현우 소장님 오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네. 우리 이독실 씨가 지난주에 야단 맞아가지고 너무 삐쳤어요. 많이 혼났어요. 왜요? 아 지난번에 물건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꽁한 과학 칼럼니스트. 네, 기억력도 좋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혼나네요. 네. 제가 앉은 자리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양쪽에 있는 사람들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 분이 있어야 발전이 있으니까요. 네. 다만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는 점. 지난주 진짜 네. 집에 가면서 저한테 카드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아, 궁금하시죠? 못 보신 분은 지난주 편을 다시 보세요. 그러면 보셔야 왜 됩니다. 이독실 씨가 삐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진짜 서프라이즈한 배드 뉴스가 있었죠. 네. 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였는데 제가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300조가 넘게 벌었는데 남는 게 없어. 네. LG전자 더 하던데요. 네, 심각합니다. 그래서 심각해요. 어닝 쇼크.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를 했다. 그래서 4조 3천억 원을 벌었다, 영업이익으로.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4조란 한 기업이 4조나 벌어. 이게 한 분기에 벌은 한 거잖아요. 분기에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작년에 한 12조, 3조 이렇게 벌었다는 거예요? 네, 재작년에는 거의 14조 원 그렇게 동기, 재작년 네. 4분기에는 그렇게 많이 벌었으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한 70% 감소해서 4조 벌었다. 근데 시장에서 예측한 거는 그래도 한 6조 턱걸이로 넘기지 않을까 네, 예상을 생각보다. 했었고, 네, 생각보다 굉장히 또 낮게 나와가지고 충격을 먹었고, 좀 전에 말씀해주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90% 감소했어요. 아, 뭐 남는 게 없던데요. 제가 그러니까요. 보니까? 남는 게 없고 이제 석유화학 업종이라든가 철강 업종, 즉 원자재에 많이 의존하는 네.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석유라든가 아니면 철강 이렇게 어딘가 수입해 와가지고 뭔가 가공해서 파는 거. 파는 것들은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었는데 환율이 작년 거의 하반기 때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단기간 내에 확 오르다 보니까 그 영향도 원자재를 수입해 오는데 많이 받았고, 다행히도 뭐 판매 수출하는데 그 환율 고환율의 영향도 받았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는 안 좋은, 상쇄는 안 됐네요. 상쇄는 안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너무 안 좋았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깜짝 놀라기도 했죠. 오, 근데 제가 궁금한 거 팔긴 네. 많이 팔았는데. 팔기는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매출 규모는 되게 네. 크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많이 팔았는데 왜 저렇게 손해를 많이 본 거지? 그러니까 이래저래 악재도 많이 겹쳤는데 그거보다 사실은 반도체 업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많이 팔았다고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별로 못 팔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래요? 거고요. 예. 반도체가 거의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수요가 없잖아요. 질문이요. 예. 지난번에 반도체 없어서 자동차 못 만든 거 아니었어요? 네. 자동차의 반도체와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우리 스마트폰이라든가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 자동차 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다른지는 잘 어. 모르고.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은 사실상 같은 반도체들이 거의 없어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단순한 반도체들입니다. 그리고 생산을 해내는 곳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거의 없을 정도로. 대만이 제일 많이 만들죠. 예. 그런데 그런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들을 지금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공정에서는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최첨단 시설을 갖췄는데 그걸로 단순히 종이 오리는 정도의 느낌의. 그러니까 이거 굳이 뛰어들어가지고 이익도 별로 안 나는데. 적절합니다. 예, 네.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과학적인 걸 만든 종이를 오리는데 쓸 수 없다는 예. 거예요. 그렇죠. 너무 미세 공정 나노 단위로 막 이렇게 그걸로 종이 오려가지고 한 만들고 이렇게. 종이학 접고 그럴 공정이 아예 다른 그런 상황이라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는 부족했지만 우리가 휴대폰에 들어가는 뭐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돈이 많이 풀렸을 때 뭐 휴대폰 아니면 많이 그 했잖아요. 태블릿 PC 이런 것들 많이 교체를 하셨잖아요. 아 이미 많이 해가지고 이제 더 안 사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집중돼서 판매될 곳이 사실은 서버용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서버도 CPU가 한번 교체되는 주기가 왔습니다. 뭐 인텔이라든가 AMD나 이런 쪽에서 새로운 CPU를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그 시기가 계속 미뤄졌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CPU가 생기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야 좋은 거 되는데,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거 준비는 됐어요. 삼성 기술력으로 이걸 갖다 공급은 할 수 깎았어. 있는데 이 CPU가 원래는 벌써 재작년이었나? 재작년 말쯤에 출시한다 인텔에서 얘기했는데 조금 연기되겠다. 내년
상반기엔 출시할 거예요. 그게 이제 작년이었고요. 작년 상반기에 출시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미뤄졌고 이제 올해는 실질적으로 출시를 할 텐데 그거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영업이익이 거의 뭐 70% 가까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요. 주가를 보면 올랐어요. 오히려 올랐죠. 네. 이건 또 뭐예요? 주가가 선행지표라고 했으니까 이게 좀 잘 풀릴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기대들이 녹아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가엔 다 반영됐다. 실적 안 좋을 거는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대하는 건 삼성전자가 지금 저희 공급량을 줄이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아, 그래도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조금 어떤 생각인지는 뭐 이 추측되는 것도 있고 공식적인 것도 있는데 제가 짐작컨대 부잣집인 거죠. 버텨보자. 네. 아, 과거엔 그랬었어요. 치킨 게임을 하면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삼성전자는 공급량을 안 늘리면서 생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후순위 기업들 다 죽였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꼭 전 세계 시장에서의 눈으로 봤을 때 좋은 일은 아니었죠. 그렇죠. 너희들 먹고 살만하다고 그래도 되니? 라고 좀 지탄을 받을 만한 힘든데? 일이었는데 요번에도 사실은 공급량 수요를 생산을 줄이진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반도체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또 시장에서 너희 또 혼자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아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공정을 바꿔서 쉽게 얘기해서 새로운 반도체를 생산해낼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생산을 줄이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얘가 수율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100개를 만들면은 95개 정도는 정상 제품으로 나가는데 5개 분량이 네, 있는데 5개 분량이 있는데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20개 정도는 불량이다. 처음에 아니, 특히. 공정이 너무 어려워서.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생산을 줄이지 않아도 시장에 공급되는 양은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뭐 공식적인 논리였는데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야, 실적이 이렇게 크게 망가졌으면 혹시 삼성전자도 생산을 줄이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뜨끔해가지고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닐까? 그걸 이제 또 기대하고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삼성전자는 알고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네.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주가들이 이렇게 재미나게 움직입니다. 어. 주간도 이 이야기가 달리. 너무 재미있는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 주식이 없어도 경기가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경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정말 굵직한 기업들의 주가의 움직임을 아는 것이 지금 거시적인 세계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정신을 놓고 반도체 이야기를 하는데 저렇게 재미있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종이 오리는 게 제일 종이 오리는 웃겼어요. 거. 그거 제가 많이 설명했다면 좀 더 그 재미없게 설명했을 텐데. 한번 해볼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 되게? 전문적으로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미세 공정이 필요한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의 그렇죠. 집적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거기다 똑같은 그 CPU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굉장히 많은 기종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그 칩이 많이 들어가요. 이 반도체가. 여러 개. 네, 거기다가 굉장히 초미세 공정이 들어가는 최고의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근데 자동차에는 이런 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에는 좀 굵직굵직하고 공정도 좀 떨어지고 종이 오리는 것처럼 네. 그런 것들만 있어도 되는데 뭐가 더 많이 남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미세 공정이 들어간 스마트폰이 더 많이 남죠. 그러니까 많은 공장들이나 많은 부분이 어디다 먼저 공급을 하게 되냐면 많이 마진이 남는 이런 초미세 공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공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은 남는 게 없으니까 생산을 안 맞아요. 하다 보니까 워낙에 지금까지 문제가 됐었던 건데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그 종이 오리는 거를 아니요. 따라가기는 저 지금 어렵네요. 왜 궁금했냐면 네. 대만의 TSMC가 그 반도체 잘 만든다면서요. 아. 근데 마치 그냥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는 네네. 삼성전자가 그런 기술이 없어서 마치 이제 뒤에 아. 들어가는 추격자처럼 아, 보여서 네네네. 그것과는 사실은 또 다른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 TSMC가 생산하는 반도체 쪽과 뭐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반도체 쪽도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공장을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하면 지금 돼요? 아주 쉬운 건데 문제는 자동차용 반도체는 굉장히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네. 네. 뭔가 오류가 생기면 사고와 직결되니까 난리 나죠. 이거를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할까 말까? 네, 그걸 돈 들여가지고 시작해야 돼? 할 필요도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야, 이거 재밌네요. 우리 앵커님한테 어느 모 초등학교에서 그 방송부에서 좀 진행 좀 해달라고 했었을 때 못하는 건 아닌데 그죠. 굳이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무슨 방송이 이런 이게 이야기. 지금
네. 인 같습니다. 네네. 점심시간 알리는 방송이요. 맞아, 뭐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딱 그거. 오늘의 명상 이런 거 말해가지고. 그런데 일단 이제 오늘 주제는 네. 저 궁금한 거는 이번 금요일이죠. 바로 이제 새해 첫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예. 있다 보니까 또 1년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이 시점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서 금통위에서 금리, 물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내일 모레 글피 13일이네요. 13일에 금요일. 큰일 났네요. 첫 번째 금통위가 열리는데 13일에 금요일. 네. 이게 사실 미국은 이제 이달 말하고 다음 달 초 31일, 뭐 2월 1일 이렇게 걸쳐서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앞서서 열리니까 사실은 한국은행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시장에서 작년 이제 말에는 뭐 요 정도 수준에서 3.5 정도 왔다 갔다 요 수준에서 뭐 상단으로 보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했었는데 지금 확실하게 꺾이는 물가 인상이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고 또 미국에서 연준의 그 이 총재들이 발언하는 것들이 약간 강력하게 나오는 시그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조금 더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그리고 그 금리를 올려놓은 기간이 좀 장기간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우리도 그럼 0.25를 올려야 되냐 아니면 안 올려야 되냐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한 0.25 정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0.25 정도는 올리지 않을까가 이제 그쪽이 시장에 우세합니다. 아직까지. 그렇군요. 근데 그 경기 침체가 지금 본격화한다는 느낌을 우리는 갖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도 이 깡통 전세 때문에 그 빌라 왕들이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그러니까요. 많은지. 진짜. 네. 그러다 보니까 동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려운데 금리까지 올리면 진짜 너무 힘들어. 분위기 있잖아요. 그 동결의 가능성도 솔솔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부동산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동산 경기가 워낙 이제 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규제를 완전히 거의 다 풀어버렸죠. 네. 그러니까 규제 지역도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 남겨놓고는 다 풀려 있고 그러면 네.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게 사실은 지금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건데 그 말인즉슨 뭐냐면 방향이 약간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돈을 풀려는 그런 상황에서의 그렇잖아요. 하는 신호인데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그럼 그것과 반대적으로 좀 올려야 되냐. 사실 규제를 풀어도 우리가 집을 선뜻 사지 못하는 이유는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한 1, 2년 전에 비해서 서너 배가 올라버렸으니까 부담해야 될 대출 이자도 그만큼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아무리 많이 풀려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다고 한들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부담되니까 이것들을 대출을 받게끔 만들려면 시중에 이제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은행의 대출 금리나 이런 것들은 안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한국은행이 정부와 반대로 가는 인상을 할 것이냐 동결을 이번엔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솔솔 기대는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동결의 없지는 가능성을 않죠.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네. 지금 우리 금리가 3.25%인데 네네. 작년에 이창용 총재가 그 금통위원들의 견해를 봤더니 3.5% 정도가 이제 최종적으로 거기까지를 좀 마지노선 생각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올리면 마지막 인상이 되는 셈이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먹을 때 맛있는 반찬을 아껴놨다가 마지막에 먹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요즘은 그 트렌드가 그렇지 않대요. 요즘 먼저 먹나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된다. 그것도 맞네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네. 이번에 올렸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또 파가 어떤 올리면. 올렸을 때 그쪽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최종 한계를 또 넘어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마지막 카드를 좀 아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네, 했거든요. 그 가능성도 일단 1번 있고요. 그 다음에 3.5%가 최종적인 금리 수준이라고 예상은 하고 그렇게 뭐 얘기는 나왔으나 그게 100% 무조건이다라고 할 수만은 또 없어요. 작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4월만 하더라도 뭐 파월이 아이쿠. 이거 물가는 이거 이렇지 않아. 뭐 일시적인 거야. 그랬다가 이제 나도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는 앞자리가 5는 봐야 돼라는 게 이제 기준금리 5%.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단이 4.5%에 맞춰져 있는데 앞으로도 0.5%포인트는 더 올릴 것이다라고 해놓은 상태라서 근데 이제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뀌어가느냐에 따라 한국은행도 저희는 무조건 3.5가 끝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말해놓은 거를 뭐 번복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3.5를 끝으로 봤을 때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는 끝이야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야 우리가 5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5는 훌쩍 넘기고 그 기간을 훨씬 더 오래 가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야지 물가가 지금
그 연준에서 목표치로 하는 게 2%대거든요. 물가가. 사실 아직 멀었어요. 내일 지금 이제 7점 몇 %예요? 그렇죠. 7.1에서 요번에 CPI 나오는 걸 5.3 정도로 기대는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근원 물가는. 그런데 이게 2로 내려오려면 5% 수준의 이 금리가 상당히 오래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3.5, 뭐 미국은 최소한 5%대 이렇게 역전된 상황에서 오래 지속되면 이것도 사실 부담이죠. 굉장히 부담이라서 과연 3.5가 끝일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한번 너무 무조건 3.5가 끝이야 이제부터는 뭐 꺾어질 일만 남았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근데 인플레가 지금 7%가 넘었는데 5%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목표치는 2%. 네. 그러니까 연은의 카시가리 총재가 인플레 정점이 지났다는 증거를 확신하기 아직 이르다. 네. 그럼 아직 남았다 이 얘기죠. 그렇죠. 말을 그렇죠. 되게 어렵겠네. 예. 그러면 더 올릴 수도 있다. 아까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네, 그렇죠. 그럼 우리도 따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네요. 있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도 작년과 대비해서 이제 올해는 참 연준의 이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네, 이제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비둘기파 매파 뭐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사실 뭐 비둘기파 몇 명, 매파 몇 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둘기파는 아유 낮추자 이런 좀 온화한 입장이고 매파는 안 돼. 올려! 뭐 이런 게 이제 매파거든요. 그런데 매파 몇 명, 비둘기파 몇 명 해가지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연준에서는 이제 연준 이사장, 의장 포함해서 8명이 당연히 여기 이쪽 7명이 들어가고 그 플러스 이제 뉴욕 은행 총재가 한 명 들어가서 8명 예. 플러스 12개 그 은행 중에 준비은행 중에 이 4명씩 돌아가면서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12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고 네. 19명이 사실은 연준 의원이에요. 이사 의원인데 그 12명 중에 4명 요 총재 바뀌는 분들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서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그 4명 중에 그럼 매파가 누구고 비둘기파가 누구냐가 사실은 네. 시장의 관심인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카시카리가 과거에는 약간 온화한 쪽으로 분류됐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요즘에 자기 저 발언을 통해 가지고 한 2주마다 한 번씩은 연설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시장 금리 더 올려야 돼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관심을 이 사람이 관심 가지려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 잠깐 그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나의 이름을 알리고자 근데 이러는 건가? 온화한 쪽에 속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하니까 시장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비둘기 중에 가장 사나운 비둘기인 거죠. 비둘기에서 하나 와요? 그럴 수 있겠죠. 비둘기도 뭐 굶거나 이런 거좀 싸줘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요즘 굴은 싸나주셨어요. 관심 좀 받고 싶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번에 새롭게 4명이 포함되고 뭐 점도표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찍지만 기존에 굉장히 강력한 매파였던 블러드라는 분이 나가고 새롭게 들어왔는데 야, 이 블러드의 어떤 이름도 굉장히 매파스러워. 그러네요, 진짜. 이 사람의 그 위치를 대신하지 않을까, 이 카시카리라는 사람이. 그럼 비슷한 기조가 유지될 수도 있네요.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 사람의 스탠스는 한 1%포인트 정도는 더 올려야 된다 지금에서. 그럼 5.5%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한국은행에서는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지난 작년에 연준의 입장과 그 위원들이 살짝 더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하필이면 또 우리나라 금리 결정이 먼저 13일에 이루어지고 해야 되니까. 미국은 한 2주 뒤에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한국은행의 고민이 굉장히 커질 예를 들어서 수 있다는 미국이 거죠. 5.5%면 우리가 만약 그 이상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 거의 6%까지 기준금리가 되고 이건 뭐 저희 상상입니다만 네. 지금 주택담보대출 7에서 8% 얘기 나오는데 6%까지 올라가면 거의 10% 가까이 육박할 수 있는 무자릿수 거네요. 금리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상당히. 정도까지 올리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기는 있어요. 과거에도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혹은 경기가 다시 뜨거워졌을 때 이런 식으로 미국이 금리를 먼저 올리고 우리는 뒤따라 올려서 역전되는 그 기간들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벌어지기는 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차츰차츰 다시 올라가고 미국은 금리가 떨어지면서 그렇죠.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는 그 시기가 다시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올해 내내는 사실 미국이 금리를 5%대 유지할 것이다라는 상황으로 간다면 우리나라도 차츰차츰 그 수준에는 도달해야 되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죠? 3.5에서 5%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참 어렵네요. 네. 예. 근데 이제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작년에 고물가 사실은 우리 같은 서민 경제에 가장 타격이 있는 거는 물가 이야기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죠. 전 처음 들어보는 뭐 슈랭크플레이션, 런치플레이션 이런 별의별 플레이션들이 다 등장해서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슈링크플레이션은 뭐예요? 이게 뭐냐면 가격은 안 올리고 양을 줄이는 거. 우리
과자 먹을 때 자주 당하죠. 네. 가스를 먹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들었는데 뭐지 불량품인가 흔들어 보면 안에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과자는 잘 안 사 먹어요. 네. 안 사 먹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그쵸? 예. 방송국 대기실에 가면 보통 이제 과자 먼저 네. 이렇게 주시는 그 네. 여기도 이렇게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은 또 먹습니다. 먹죠. 예, 눈에 그럼. 보이니까. 근데 아마 저거 아실 거예요. 요만한 크기인데 네. 잘 부스러지고 거기에 이제 잼이 이렇게 한 줄 올려져 아, 있는 네. 예, 무슨 파이. 네. 제가 그거 먹다가 매일 바닥에 흘려가지고 흘리고. 혼납니다. 근데 그게 원래는 2개였잖아요. 하나 2개 들어있고 포장이 돼 있었어요. 아, 맞다. 그래서 그거 지금 생각나서 아주 옛날에 그랬어. 원래 2개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하나더라고요. 반을 줄였어요. 그럼 결국은 이제 가격 2배 올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가격은 그대로 이게 2개가 아니라 하나가 들어있는. 포장을 편리하게 하나만 했다라고 이제 보통은 신고할까요? 중간에 그 시작을 하죠. 근데 이런 예전에 식으로. 2개였던 게 지금 딱 생각나는 게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건 항상 위에 잼 부분이 그래, 눌려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잼 위에 이렇게 그 파이가 좀 살짝 파이 묻어 할 점이 있고. 이렇게 거기 네, 묻어 있고. 네. 근데 이제는 하나. 어. 뭐지? 이게 과학 전문가랑 경제 전문가가 이렇게 심도 있게 토론할 일이냐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슈링크플레이션이다. 아, 이런 게. 네. 네, 김밥을 네. 갔더니 이렇게 통통했는데 왜 이렇게 홀쭉해졌지? 김밥이 아, 다 다이어트를 슈퍼모델. 했네. 그렇죠. 뭐 김밥집 아줌마 입장에서도 김밥 한 줄에 3,000원인데 이걸 4,000원밖에는 조금 그렇죠. 가격 올리면 특히나 부담되죠. 서민들 것 먹는 같은데 음식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 밥 한 주걱 넣을 때 한 숟가락 정도는 빼도 티 안 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슈링크플레이션이고 런치플레이션은 이제 밥을 안 사 먹고 도시락 싸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조금 더 식비 아껴보자. 네. 이게 물가 때문에 사실 벌어지는 일들이죠. 근데 그 도시락 싸가는 것도 이게 너무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비싸져가지고 사실 참 어렵긴 한데 근데 저는 늘 얘기하지만 먹는 건 줄이지 말자예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드시는 거는 좀 넉넉하게 잘 드셔야 마음이 안 줄어들어서 과자 봉지는 줄어들어도 되는데요. 마음은 쪼그라들면 지 답이 없거든요. 문제는 저는 배꼽이 줄어들질 않아서 문제입니다. 아, 그냥 네. 먹어도 배가 고픈데 문제는 문제는.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공공요금까지도 계속 인상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좀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새해 시작과 딱 더불어서 전기요금부터 올랐다면서요. 네네. 이게 굉장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전기요금이 지난해 4분기보다 킬로와트 시당 13.1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 내내 19원 정도로 올린 거를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올린 건데 엄청 많이 올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한 달에 한 5천 원 정도를 더 쓰셔야 되는 거죠. 더 내야 될 것이다. 그래서 5만 원대 후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네. 또 여름이 되면 이제 에어컨들 많이 가동하시니까 그때 가서는 더 비쌀 수 있었는데 이렇게 전기요금 많이 오른 게 지금 한 42년 만에 처음 1980년 2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간 전기요금을 너무 안 올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적자심에서 그러는 건데 그렇죠. 한 번 13원 정도 올리고 끝나면 좋은데 이게 4번 갈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52원 정도 올려줘야 되는데 네. 못 올리니까 선거 없는 해에 올리는 게 아닐까. 아, 네. 제 이게 생각에. 진짜 그 선거와 영향이 굉장히 밀접하죠. 전기요금 없을 올린다 수 그러면 없잖아. 일단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왜 그러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물가도 오르는데 전기요금 오르는 거 너희들이 정신이 있니? 이런 이렇게 되니까. 예, 지탄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평안한 시기에 전기요금 올린다 그러면 괜히 사서 욕먹는. 그렇죠. 전기요금 왜 올려? 너희들 뜬금없이 진짜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욕먹을 수 있으니 이럴 땐 이래서 못 올리고 저럴 땐 저래서 못 올리는데 공공요금이. 그러다 보니까 한전의 적자가 연간 30조 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채권을 계속 찍어내가지고 돈 빌려다가 발전대금, 발전소에다 돈 줘야 되거든요. 네. 돈 주고 사오는데 비싼 값에 사오고 싼 값에 공급하니까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기요금 올린 걸로 한 7조 원 정도는 늘어난다고 해요. 수입이. 그런데 30조 원 적자니까 이 23조 원은 메꿔야 되잖아요. 그게 좀 전에 말씀하신 한 51원 정도는 더 올려야지 이 적자가 메꿔지는데 이걸 단기간에 그럼 올려가지고 다 적자폭을 만회할 것이냐.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해서 적자폭을 만회하면 당분간은 또 괜찮겠죠. 또 당분간은 적자 나겠죠. 그렇죠. 얼마든지 나는데 이거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러게요. 부분들은 언젠가는 올려야 되지만 하필 지금이라는 게 조금 힘든.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민간화할 것이냐 하면 그렇게 되면 또 그렇죠. 그러면 너무 아주 힘들어지기 자주 오르고 아주 비싼 가격에 그러면 이제 전기를 굉장히 아껴 쓰시게 되겠죠. 사실 우리 지금은 그 전기에 대해서 요금은 비싸지만 큰일 났다. 전기 아껴야 돼. 뭐 기름처럼 생각하시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물 쓰듯 쓴다라는 말도 있고 진짜 전기를 물 쓰듯 쓰는 물도 수도요금도 굉장히 쉽게 써왔고 맞아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 원자재 가격이 해외에서 사오는 거다 보니까 네.
가격이 해외에서 수입 가격이 비싸지면 이것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너무 눌러놨던 네.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그게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세계에서의 어떤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거에 비해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잘 막았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이렇게 보면 아껴 쓸 수 없는 분들이 아껴 쓰겠다고 그래요.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껴 써야 되는 분들은 관심이 없어. 네. 전기요금이 올라도. 좀 올라도 낼 능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기서 더 못 아껴요. 이거는 쓰셔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아끼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 큰 집에 계시면서 이제 그 부부가 남으신 경우는 전기장판 켜고 계시고 이러지 아, 않아요. 네네. 가스 안 틀고. 네. 그렇게는 좀 안 하시면 좋겠다. 저는 이제 저희 엄마 아빠 보면서 아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은 다 그러세요. 네. 저희 부모님도 네, 그랬고. 방 한 칸만 켜놓고 그것도 아니면 방 한 칸도 낮에는 끄고 네. 너무 추우면 장판 잠깐 틀었다가 또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도 워낙 그랬었고 그게 평생 살아오셨으니까 지금 무슨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냐면 그래도 건강이 중요하고 따끈한 집에 있으면 사실 기분 좋잖아요. 너무 추울 때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그렇게 하면 그게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신가 봐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좀 몸이 불편한 걸로.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네. 특히나 이제 또 생존에 있어서 좀 직결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이 좀 필요하다. 맞아요. 네. 더 못 아끼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스 요금도 오르죠. 네, 네. 가스요금도 2분기부터 오를 거다. 이제 아, 1분기부터 원래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올리면 충격이 크니까. 너무 크니까. 예, 2분기부터 가스요금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가스 많이 쓰고 큰일 납니다. 네네. 2분기 정도 되면 그래도 봄이 오니까 네. 좀 덜 쓸 때 부담이 덜 할 때부터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위안을 삼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네. 사실은 올릴 수밖에 없는 세계적인 상황인 거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너지 빈곤층이 여기서 타격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걱정. 네, 그래서 이게 요금을 올리는 거는 어쨌든 올려야 되는 방향이라는 건 대부분 이제 합의가 되어 동의를 있잖아요. 하실 거예요. 네. 너무 많이 네. 올랐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에너지 빈곤층, 저소득계층을 위한 뭐 에너지 바우처라든가 이런 정책들도 같이 쏟아져 나왔으면 그럼. 좋겠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비어 있다는 거. 지금 얘기 별로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아예 그 지원 사업 자체는 있던 건 유지되고 살짝 늘어나는 규모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큰 폭으로 부담을 느끼시는 게 맞아요. 사실 그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뭐 연탄을 떼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거에 의존하는 것보다 이제 다른 쪽에 에너지에 의존하는 빈도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대책이 먼저 나와야지 4인 가구 기준으로 5만 원 오릅니다. 6만 원 오릅니다. 그거 사실 우리가 알아봐야 뭐 사실 그럼 아껴야 안낼 되겠다라는 수도 없잖아요. 그쵸? 마음은 먹지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올랐네 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렇죠. 커피 한 잔 값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생존에 직결되신 분들한테 맞춰진 정책들이 같이 쏟아져 나오지 않은 것들이 조금 아쉽기는 아쉽다.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길거리 버스 정류장에 바람이 너무 많이 올 때 그 한파 대피소 하나만으로도 네.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가 보면 훨씬 견디기가 그쵸. 낫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네. 근데 이제 가스요금, 전기요금 오르면 그걸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김밥집을 하시는 아이고. 사모님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렇죠. 가격을 올릴 거예요. 재료를 빼야죠. 재료를 빼는 것도 김밥에 5개 들어가는데 거기서 뭘 뺄 거예요? 단무지를 뺄 거예요? 단무지를 당근을 반으로 뺄 갈라서 길이를 좀 짧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저희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특히 서민들을 대상으로 네. 장사하시는 분은 가격을 못 올리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너무 힘든 걸 아니까. 여기 와서라도 아유. 제대로 먹지 네. 않으면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걸 아는데 그나마 여기가 저렴하다고 찾아오는데 여기 가격을 어떻게 올리냐고. 그분들도 너무 힘든 상황인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너무 갈등인 거예요. 인건비도 또 오르죠. 이거 최저임금도 올라가는 것뿐더러 요즘은 사람 구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인건비 많이 오르고 그 부담이 결국은 가격에 전가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뭐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살짝 꺾이는 정도로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수치상으로 데이터상으로는 안정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가장 지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뭐 침체로 빠져드는 거 그런 부분 외에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았다. 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무섭네요, 부분이 그거.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기대보다 느리다. 훨씬 느려질 수 있다라는 게 걱정이거든요. 근데 익숙해져야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임금 인상은 우리가 시장 임금 인상이라는 것도 있고 최저임금 인상도 있으니까 그게 반영되는 건 시차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상반기가 지나갈 때 가장 주요 변수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의 어떤 원포인트 레슨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간이 딱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월급 빼고 정말 다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건 물어보는 거. 무조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투자처를 찾는 건지 아니면 뭐 투데이자스 3.0을 계속 보는 건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짧게 3번이요. 네. 네, 3번은 일단 기본이고요. 아, 그다음에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빚이 있다면 빚 갚는 게 우선이다. 신용대출 그게 같은 제일 거. 먼저. 그러니까 예금이자 뭐 이런 거 5% 6% 이젠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게 네. 5% 6%라고 하더라도 적금은 사실 반만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부을 돈으로 대출 갚으시는 게 대출. 훨씬 더 유리하시다. 빚을 줄이는 게 최고다. 네. 갚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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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제 좀 역시나 오늘도 좀 어두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근데 꼭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였고. 이 터널에 지금 가장 어두운 때가 아닌가 싶은데 요거 지나가면 이제 밝은 빛이 언젠간 오겠죠. 그렇죠. 버티면 네. 버티자. 이것 내일 또한 타임. 지나갑니다. 또한 네, 지나갑니다. 맞습니다. 네. 내일 태양이 뜨니까요. 지금까지 뉴스는 경제다. 우리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